강은숙, 42세,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5년간 혼자 살아온 그녀는 사랑 따위는 잊고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정석진이라는 남자가 그녀의 삶에 들어왔다. 그는 조용했지만 다정했고 사려 깊은 말투와 성실한 태도로 그녀의 마음을 천천히 열었다. 처음엔 경계했지만 함께한 시간들이 쌓이자 그녀는 그를 믿기로 결심했다. 이번엔 행복해도 되겠지 라며. 석진의 가족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저택에 살았다. 그의 어머니 윤혜자는 첫 만남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날카로운 눈빛과 말없는 표정들, 그리고 어딘가 기계적으로 보이는 두 남매. 아무도 반대는 하지 않았지만 환영 또한 없었다. 결혼을 허락하며 윤혜자는 단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석진의 수입과 재산은 내가 관리할 거야. 너는 생활비만 받으면 돼.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결혼 후 그들은 오래된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했다.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집은 기대 이하였다. 석진은 엄마가 돈을 모아 더 좋은 집을 사줄 거야 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첫 달에 받은 생활비는 고작 100만 원. 은숙은 놀랐지만 석진은 무기력한 말투로 대답했다.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 우린 절약해야 해. 이상했다. 성인 남자가 자신의 통장을 쓰지 못하고 사업 운영조차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그 집에는 오직 한 사람만 목소리를 가질 수 있었다. 바로 윤혜자. 은숙은 그때 알지 못했다. 자신이 사랑이라 믿었던 세계가 사실은 조종과 감시로 이루어진 무대였다는 것을. 강은숙의 삶은 결혼 후 몇 주 만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애써 무시하려 했던 것들이 거울 위에 얇고 날카로운 금처럼 드러나더니 어느 순간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매일 아침 은숙은 혼자 일어났다. 정석진은 새벽부터 나가버렸다. 그녀는 그가 바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어떤 서류도 없고 회사 정보도 불분명했다. 더욱이 집안의 모든 생활비, 전기세, 식비 등은 은숙이 파트타임 회계직에서 버는 얼마 안 되는 월급으로 충당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도 석진은 회사 수입이라며 돈을 받고 있었지만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은숙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자기야, 이제 우리 재정에 대해 좀 더 투명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우리 곧 아이도 생길 수 있고. 그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딱 한마디를 남겼다. 엄마가 반대하실 거야. 그 한마디에 은숙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다음날 아침 은숙은 용기를 내어 석진이 다닌다고 말했던 회사로 직접 찾아갔다. 그러나 인사 담당자는 당황한 얼굴로 사실을 밝혔다. 정석진 씨요? 3개월 전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맡았던 업무도 다른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가 했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그렇다면 그동안 그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 집으로 돌아온 은숙은 그와 정면으로 마주했다. 당신 그 회사 다니지 않았지? 석진은 말이 없었다. 그저 침묵만 흘렀다.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그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이제껏 보지 못했던 불안한 눈빛이었다. 넌 이해 못해. 엄마가 어떤 분인지 넌 몰라. 그 순간 은숙은 그가 처음으로 어머니에 대해 완벽하지 않다고 인정했다는 걸 느꼈다. 그날 밤 석진은 돌아오지 않았다. 은숙은 밤새 그를 기다렸고 새벽녘에 단 한 줄의 문자만 받았다. 날 찾지 마.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그녀는 결국 결심했다. 한밤중에 시어머니의 저택을 몰래 찾기로 한 것이다. 담장을 넘어 CCTV를 피해 뒷문으로 향한 그녀는 지하실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낮은 소리를 들었다. 기계 소리, 발소리, 그리고 질식한 듯한 신음. 그녀는 도망치려다 문 여는 소리에 급히 숲을 뒤로 숨었다. 지하실에서 나오는 이는 다름 아닌 그녀의 시누이 민서였다. 그녀는 음식이 담긴 쟁반을 들고 있었다. 그 순간 누군가가 그녀의 어깨를 톡 건드렸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예전에 그녀가 고용했던 사설탐정 김재호였다. 지금이야말로 제 도움이 필요할 때죠. 그가 낮게 말했다. 김재호와 함께 은숙은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다. 과거 금융 기록, 부동산 등기, 이상한 송금 내역까지 하나하나 살펴봤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시어머니 명의 혹은 제3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들,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거액의 자금, 그리고 목적지도 알 수 없는 계좌. 더 큰 충격은 정석진이 1년 전 70억 원의 로또에 당첨되었으나 이를 공개하지 않고 익명 수령을 선택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당첨금은 정작 본인이 받지 않았다. 정석진 씨는 그 돈을 직접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대신 받았고 그 사람은 바로 윤혜자 씨입니다.
은숙은 무너지는 땅 위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그녀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일 수 있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벗어나기 위해선 가장 크고 오래된 가면을 찢어야 한다. 강은숙의 가슴 속에는 더 이상 상처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는 타오르는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다. 묻혀버린 진실, 통제받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녀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남편 정석진,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남자. 그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사설탐정 김재호는 단순한 정보 수집자가 아니었다. 그는 냉정한 외모 뒤에 철저한 전략가였다. 그는 제안했다. 두 가지 전선으로 동시에 공격합시다. 재정과 감정. 하나는 금전의 흐름을 파헤쳐 진실을 드러내는 일. 다른 하나는 석진의 마음속 진심을 일깨우는 일이었다. 은숙은 그와 함께했던 기억들을 되짚기 시작했다. 첫 여행, 첫 사진, 눈 내리던 날의 문자들. 하나씩 매일 밤마다 그에게 전송했다. 당신이 나를 품에 안고 세상이 등을 돌려도 나는 널 안 놓을 거야 라고 했던 그날 기억나? 초반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나흘째 되던 날 짧은 답장이 왔다. 기억나? 하지만 지금의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은숙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 아직 그 남자가 그 안에 있다는 증거였다. 한편 김재호는 지방은행의 이름 모를 계좌를 추적해냈다. 정기적으로 빠져나간 거액, 익명으로 전환된 후 어디론가 사라진 자금 흐름, 게다가 사망자의 명의로 생성된 가계좌까지 있었다. 모두 윤혜자, 시어머니와 연결된 증거였다. 이 여자는 단지 아들만 조종한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인형처럼 조종하고 있었어요. 은숙은 이를 악물었다. 이젠 그 인형줄을 내가 끊을 거야. 열흘간의 조사 끝에 그들은 첫 공격을 감행했다. 익명의 서신과 함께 불법 거래 내역과 은행 직원과의 사진까지 동봉된 편지가 윤혜자에게 전달되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석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년 짓이지? 우리 집안을 박살 내려는 거지? 석진은 침묵했다. 하지만 은숙에게 말하길 그날 그의 눈빛은 분명 달라졌다고 했다. 이젠 더 이상 엄마를 믿지 않아. 은숙은 그를 데리고 김재호를 다시 만났다. 조사 자료가 펼쳐진 화면, 70억의 복권 당첨금과 수많은 명의 도용. 석진은 말을 잃었다. 전부 엄마였어? 단지 돈이 아니에요. 그녀는 사람의 정체성 자체를 훔쳤어요. 잠시 침묵하던 석진은 고개를 들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어. 우리를 위해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되었다. 석진은 다시 어머니에게 돌아갔다.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다시 말 잘 듣는 아들 행세를 했다. 윤혜자는 환하게 웃으며 속았다. 그날 밤 석진은 몰래 은행 원장을 빼돌렸다. 그것은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었다. 동시에 은숙은 검찰에 모든 증거자료와 석진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무려 300페이지 분량. 며칠 후 정석진은 혼자 어머니를 마주했다.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물었다. 엄마, 나에게 왜 그랬어요? 윤혜자는 가소롭다는 듯 웃었다. 왜? 네가 내 말 잘 들었으니까. 그게 가장 쉬운 길이었지. 내 인생은요? 내가 원하는 건 한 번도 묻지 않았잖아요. 그런 건 사치야. 너 같은 장애 가진 아이는 엄마 없었으면 이미 버려졌어. 내가 키워줬다는 거 고마운 줄 알아. 석진은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거래와 통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날 밤 그는 거울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그리고 결심했다. 다시는 눈을 감지 않겠다고. 몇 주 뒤 수사관들이 시어머니의 저택을 덮쳤다. 컴퓨터, 장부, 휴대폰 모두 압수되었다. 누가 감히 우리 집에 손대. 윤혜자의 외침은 헛된 메아리였다. 그날 석진은 은숙 옆에 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지 않았다. 이젠 더 이상 당신 인형이 아니야. 은숙이 그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재판이 시작됐다. 윤혜자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석진은 기자들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너무 오랫동안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이제 빛 속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아내와 함께 세상은 그들을 가문에 맞선 부부라 불렀다. 그러나 은숙에게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남편과 함께 당당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은숙과 석진은 재판을 마친 뒤에도 평온하지 않았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지만 마음속의 상처는 여전히 골마 있었다. 시어머니의 악행은 법적으로 심판받았지만 가족으로서의 붕괴는 회복이 어려운 것이었다. 석진은 새벽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차가운 감방에서 눈을 번뜩이던 어머니의 얼굴이 꿈속에서 따라다녔다. 그는 침대 끝에 앉아 담담하게 말했다. 은숙아, 난 아직 용서가 안 돼. 그런데 이 미움이 나를 잡아먹는 것 같아. 은숙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살아야 하잖아.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감정에서 벗어나야 해. 며칠 후
정신과 상담실을 찾은 부부는 서로의 상처를 더 깊이 들여다봤다. 의사는 석진에게 물었다. 어머니를 용서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잊고 싶습니까? 석진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잊고 싶어요. 그런데 그녀가 우리 삶을 쥐고 흔들던 순간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렇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수는 그녀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은숙과 석진에게 방향을 제시했다. 복수가 아닌 회복, 분노가 아닌 평온. 석진은 재판 후 처음으로 동생들을 면회하러 정신병동을 찾았다. 창백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던 동생은 그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형, 미안해. 우리가 뭘 한 건지 이제야 알아. 석진은 동생을 끌어안았다. 우리도 피해자야. 이제부터는 우리 인생을 우리 손으로 다시 살아가자. 한편 은숙은 아이와 함께 시골의 외딴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정갈한 공기와 고요한 호숫가, 아이의 웃음소리 속에서 그녀는 삶의 이유를 되새겼다. 행복이란 건 누군가에게 복수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거야.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몇 달 후 은숙과 석진은 소박한 집으로 이사했다. 고층 아파트도 돈도 없었지만 그곳에는 따뜻한 식탁과 웃음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아이가 물었다. 엄마,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은숙은 조용히 대답했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곳에 계셔. 하지만 우리를 아프게 했던 기억은 엄마가 다 치료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시간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그들의 상처를 감싸주었다. 은숙은 요리를 다시 시작했고 석진은 작은 출판사에서 일하며 매일을 글로 치유했다. 어느 날 석진은 노트를 펼쳐시 한 편을 썼다. 미움의 끝에서 사랑을 선택한 사람. 그가 세상을 바꾸진 못해도 자신의 세상은 바꿀 수 있었다. 은숙은 조용히 그 시를 읽고 웃었다. 우리, 그 사람 맞지? 응. 그리고 지금도 선택하고 있어. 매일 너와 함께하는 이 삶을. 그들은 끝내 용서를 완전히 하진 못했다. 하지만 그것은 괜찮았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중요한 건 그들이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장면, 아이가 정원에서 자라나는 꽃을 보며 외쳤다. 아빠, 엄마, 꽃이 활짝 폈어요. 두 사람은 아이 옆에 앉아 함께 꽃을 바라봤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그리고 그렇게 또 하루가 평화롭게 흘러갔다. 벚꽃이 만개한 어느 봄날, 은숙은 작은 카페를 열었다. 도시의 소란함과 상처로부터 한참 멀어진 외곽 마을. 고요한 강변이 보이는 골목 어귀에 자리한 카페. 서로의 봄. 간판은 남편 석진이 손수 쓴 글씨였다. 우리는 서로의 봄이 될 수 있을까? 석진이 그렇게 말하던 날, 두 사람은 오래도록 울었다. 누구도 축하해주지 않아도 이 작고 소중한 공간이 그들 삶의 시작이었다. 초기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낯선 얼굴을 경계했고 특별한 홍보도 없었다. 하지만 은숙은 조급하지 않았다. 커피 한 잔, 손수 구운 쿠키 한 접시, 그리고 따뜻한 인사 한마디로 하루를 채워갔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카페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매일 꽃을 갈아 꽂으며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아이 다현이는 마당에서 나비를 쫓고 석진은 구석 테이블에서 노트북을 두드렸다. 출판사에서 퇴직한 그는 이제 에세이 작가로 전향해 가족과 회복을 주제로 글을 쓰고 있었다. 그의 글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힘이 있었고 점점 더 많은 독자들이 그의 글에 반응을 보였다. 어느 날 평소보다 이른 새벽 카페 문을 열자 낯익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정신병원에 있던 석진의 동생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형, 누나, 여기서 잠깐 지내도 될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괜찮아. 우린 가족이니까. 그 말은 동생의 눈물을 터뜨리게 했다. 무너진 관계가 아닌 천천히 복원되는 믿음. 카페 서로의 봄은 그렇게 사람들을 다시 품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생은 카페의 작은 공간 한켠에서 일손을 도우며 스스로의 삶을 다시 정리해 나갔다. 봄이 지나 여름이 왔고 카페에는 단골이 늘어났다. 마을 주민뿐 아니라 SNS를 통해 찾아오는 도시의 여행객들까지. 카페는 조용히 입소문을 타며 활기를 띠었다. 메뉴도 다양해졌고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계절 한정 메뉴도 인기였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찾아왔다. 석진의 칼럼을 감동적으로 읽었다며 인터뷰를 요청했다. 당신의 글에서 사람들은 회복과 희망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깊이 있는 글을 쓰시게 되었나요? 석진은 잠시 멈칫하다 웃었다. 고통이 없었다면 이 이야기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 곁에 있는 이 여자가 없었다면 전 아직 어둠 속에 있었겠죠. 기사는 인터넷 기사로 빠르게 퍼졌고 서로의 봄 카페는 위로가 있는 공간으로 유명해졌다.
매일 카페 앞에는 긴 줄이 이어졌고 은숙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준비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진 않았다. 아이가 아프고 가게 수익이 줄고 과거를 알게 된 손님이 비난의 눈초리를 보내는 일도 있었다. 어떤 날은 악성 댓글과 리뷰로 인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은숙은 다짐했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선택의 연속이야. 어느 날 손님 하나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이 카페, 저한테는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곳이에요. 그 말을 들은 은숙은 마음이 뭉클했다. 과거를 이겨내는 힘은 바로 지금 이 작은 순간들이 모여 만든 것이었다. 가을이 되어 단풍이 붉게 물든 어느 날, 카페에서는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지역 음악 동아리의 청년들이 기타와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손님들과 주민들은 돗자리를 깔고 잔디밭에 앉아 음악을 들었고, 다현이는 친구들과 놀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날 밤, 은숙과 석진은 함께 앨범을 넘기며 속삭였다. 우린 여기까지 잘 왔어. 앞으로도 같이 걸어가자. 그래, 매일매일 서로의 봄이 되어주자. 그리고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카페 마당에 핀 한 그루의 벚꽃나무 아래서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있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 속에서 다현이는 하늘을 가리키며 외쳤다. 저기 봐, 나비가 날아가요. 석진은 은숙의 손을 꼭 잡았다. 따스한 햇살 아래 그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과거도, 상처도, 그 어떤 바람도. 왜냐하면 그들은 함께였으니까. 겨울이 다가오면서 카페 서로의 봄은 더없이 고요한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마냥 따뜻한 것만은 아니었다. 다현이의 학교 입학을 앞두고 은숙과 석진은 다시 한번 가족의 의미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석진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다현이에게 우리 가정의 이야기를 언제쯤 해줘야 할까? 은숙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동안 숨기고 싶었던 진실, 아버지의 실종, 외할머니가 아닌 시댁이 어두운 그림자들, 이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 두려웠다. 아직은 이르지 않을까? 아이가 다 이해하기엔. 하지만 언젠가는 마주해야 해. 그 아이도 스스로 정체성을 찾을 거고, 그때가 되면 부모인 우리가 피하지 않아야 하잖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난로불은 따뜻했지만 그들의 대화는 조심스럽고 차가웠다. 며칠 뒤, 은숙의 친정 어머니가 카페를 방문했다. 다현이와 한참을 놀아준 뒤, 그녀는 은숙에게 조용히 말했다. 얘야, 넌 참 잘 견뎌줬구나. 너희 둘 모습 보니 나도 마음이 놓인다. 하지만 피한다고 진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그 말에 은숙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엄마의 말은 늘 짧고 단단했다. 사실 그녀도 느끼고 있었던 걸 엄마가 대신 말해준 것이었다. 이윽고 다현이의 생일이 다가왔다. 석진은 딸의 생일을 맞아 가족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칼럼은 SNS에서 큰 화제를 모았고 많은 이들이 댓글로 공감과 위로를 보냈다. 하지만 한 통의 메일이 분위기를 바꾸었다. 메일의 발신자는 석진의 친동생, 정확히는 입양된 또 다른 형제였다. 그는 수소문 끝에 석진을 찾았다며 자신 또한 진실을 알고 싶다고 했다. 어린 시절 서로를 스쳐간 인연, 그리고 그때 받았던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이다. 은숙은 이 만남에 대해 망설였다. 상처는 봉합됐지만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석진은 말했다. 피하지 않을게. 그게 우리가 새롭게 정의한 가족이라면 그 정의 안엔 과거도 포함되어야 하니까. 형제의 만남은 눈물로 시작되었다. 서로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똑같이 복지시설 출신이며 시어머니에게 입양돼 장애연금을 도구처럼 이용당했다는 점은 같았다. 형제는 마주 앉아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 지었다. 우린 가족 맞을까? 가족이었든 아니었든 지금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면 그게 진짜 가족이 아닐까? 그 대화는 석진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는 선택된 가족에 대한 글을 새로 쓰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서로의 봄에는 매주 한 번씩 작은 토크 콘서트가 열리기 시작했다. 주제는 가족, 회복, 자립, 사랑. 카페는 단지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받는 작은 공동체로 변모했다. 은숙은 그 안에서 묵묵히 자리하고 다현이는 손님들에게 그림을 그려 선물했다. 석진은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해주었다. 아빠가 너를 처음 안았을 때 세상에 이런 기적이 있구나 생각했단다. 진짜? 진짜야.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어느 눈 내리는 날, 익숙한 그림자가 카페 문을 밀고 들어왔다. 석진의 생모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손에 따뜻한 귤 한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미안하구나. 이제야 내 앞에 서게 되었구나. 그 순간 카페 안은 조용해졌다. 은숙은 다현이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며 그들에게 시간을 내어주었다. 석진은 묻지 않았다. 왜 그랬는지, 왜 버렸는지,
대신 그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 시작해볼 수 있을까요? 노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다. 그렇게 또 하나의 관계가 아주 천천히 복원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은숙과 석진은 함께 창밖의 눈을 바라보았다. 가족이란 게 꼭 피 한 방울 섞였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맞아. 우리가 서로를 선택한 것처럼 이제 가족이란 단어도 우리가 정의하면 되는 거야.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앉은 두 사람은 작지만 분명한 따뜻함을 느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우린 함께 있을 거야. 눈이 녹고 봄이 다시 고개를 들 무렵 서로의 봄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석진과 은숙의 일상을 흔들었다. 다름 아닌 석진의 생모가 다시 연락을 해온 것이다. 이전 방문 때 조용히 돌아갔던 그녀는 이번엔 한 장의 서류를 들고 왔다. 이 서류는 내가 예전에 내 입양 기록을 정리하면서 따로 챙겨뒀던 서류란다. 네가 원하면 이걸 통해 진짜 친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 말은 석진의 마음을 깊게 뒤흔들었다. 이미 새 삶을 살고 있고 생모와의 관계도 천천히 회복 중이었는데 또 다른 과거가 그의 앞에 놓이게 된 것이다. 며칠 동안 석진은 말을 잃었다. 저녁이면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고 다현이와의 대화도 줄었다. 은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 결국 입을 열었다. 당신 힘들면 말해. 꼭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돼. 석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말없이 서류를 책상 서랍 깊숙이 밀어넣었다. 지금 내 가족은 여기 있다는 다짐을 스스로에게 되새기며 하지만 운명은 그를 그냥 두지 않았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카페를 찾아왔다. 그는 자신이 석진의 친부일 수도 있다는 말을 남기고 조용히 명함 한 장만 남긴 채 사라졌다. 석진은 혼란스러웠다. 마음속 어딘가에 나는 누구의 아들이었을까? 라는 오래된 물음이 다시금 떠올랐다. 은숙 역시 고민에 빠졌다. 남편의 정체성 위기는 곧 가족 전체의 흔들림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도 정리할 겸 친정 어머니를 찾아갔다. 엄마, 피로 이어진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가족이란 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으며 사는 사람들 아니겠니? 피는 조건일 뿐 사랑이 본질이란다. 그 말에 은숙은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며칠 뒤 석진은 결심한 듯 카페 문을 닫고 외출을 했다. 그는 명함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연 남성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 기다림이 끝난 듯한 눈빛이었다. 석진아, 정말 네가 맞구나.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내고 싶기도 했고요. 그들은 조용히 앉아 대화를 나눴다. 어린 시절 사연, 입양 사유, 가족사, 그 모든 것이 마치 소설처럼 흘러나왔다. 남자는 후회했고 석진은 침묵했다. 하지만 헤어지기 전 석진은 말했다. 저에겐 이제 아내와 딸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석진은 은숙의 품에 안겨 조용히 말했다. 이제 됐어. 궁금증도 미련도 다 놓았어. 나는 우리 가족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그 밤 그들은 긴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은숙은 카페 게시판에 작은 문장을 써붙였다. 가족이란 함께 견뎌내기로 약속한 사람들이다. 그로부터 며칠 뒤 카페에는 다시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이번 주제는 과거와의 화해, 현재와의 동행.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고 석진은 자신이 직접 겪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이 주어지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그 말에 박수가 쏟아졌고 누군가는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제 과거와 조금은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봄이 깊어지며 카페 마당에는 튤립이 피기 시작했다. 다현이는 마당에서 그림을 그렸고 은숙은 새로운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석진은 카페 한쪽에서 새로운 원고를 쓰고 있었다. 그의 문장 끝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제야 알 것 같다. 우리가 끝내 지켜야 할 것은 서로를 믿는 용기라는 것을. 카페 서로의 봄은 다시 평온해 보였지만 그곳을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여러 겹의 감정으로 덮여 있었다. 석진과 은숙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털어놓고 다시 시작했지만 그날의 흔적은 여전히 일상의 틈에서 피어났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 다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갑자기 물었다. 엄마, 아빠는 왜 가끔 슬퍼 보여요? 그 한마디에 은숙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이는 몰랐지만 아이만의 감각으로 어른들의 감정을 읽어내고 있었다. 다현아, 엄마 아빠는 말이야 많이 울었던 적이 있어서 그래. 하지만 그 눈물 덕분에 지금은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거란다.
아이를 꼭 안으며 은숙은 다짐했다. 이제는 과거보다 현재를, 상처보다 온기를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며칠 후 카페에 한 노부부가 찾아왔다. 여행 중이라는 이 부부는 서로의 봄이 따뜻해 보인다며 자리에 앉았다. 석진은 커피를 내어드리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행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셨나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과의 두 번째 신혼여행이에요. 삶이란 참 길고 고단하지만 함께라면 그 모든 게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 말은 석진의 마음 깊은 곳에 잔잔한 울림을 남겼다. 나도 저렇게 은숙과 다현이와 함께 나이 들고 싶다는 바람이 들었다. 며칠 후 은숙은 다현이를 데리고 작은 캠핑을 떠났다. 텐트를 치고 작은 불을 피우며 마주 앉은 둘 사이에 잔잔한 대화가 흘렀다. 엄마, 아빠는 나를 정말 사랑해? 그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지. 그럼 나도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엄마처럼 웃을 수 있을까? 그럼, 하지만 엄마처럼 울어야 할 순간도 올 거야. 그게 진짜 사랑이란다. 은숙은 다현이의 손을 꼭 쥐었다. 세상이 다현이에게 어떤 바람을 안겨주든 이 손을 잡아줄 준비가 되어 있겠다고 다짐했다. 카페로 돌아온 날, 석진은 다현이에게 작은 편지를 받았다. 아빠, 나는 아빠가 웃을 때가 제일 좋아. 아빠가 쓴 글도 좋아. 나중에 나도 아빠처럼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편지를 읽으며 석진은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 지켜야 할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어느 날, 서로의 봄에서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직접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다현이는 무대 한켠에서 춤을 췄다. 손님들은 박수를 보냈고 은숙과 석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공연이 끝난 뒤 한 손님이 다가와 말했다. 이 카페는 단순한 공간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선 마음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석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여긴 서로의 계절을 존중하고 안아주는 곳이에요. 봄이 깊어지던 어느 저녁, 석진은 은숙에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안에는 커플 반지와 함께 손편지가 담겨 있었다. 우린 이미 부부지만 오늘 다시 약속하고 싶어. 상처를 잊자는 게 아니라 그 상처 위에 더 많은 웃음을 쌓아가자고. 은숙은 조용히 반지를 끼우고 석진을 꼭 안았다. 응, 다시 시작하자. 우리 셋, 함께. 그리고 그 밤, 은숙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다. 우리는 상처를 아는 채로 봄처럼 다시 피어나기로 했다. 서로의 봄이 문을 연 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가던 어느 날. 은숙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카페에 도착했다. 문을 여는 순간 문틈 사이로 무언가 흘러들어온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고급스러운 금박 테두리에 이름도 보낸 이도 없는 그 편지는 섬뜩할 만큼 정갈했다. 편지를 조심스럽게 열어본 은숙은 눈살을 찌푸렸다. 편지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진실은 항상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익명의 위협 혹은 경고 같은 글이었다.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온몸을 타고 흘렀다. 은숙은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으며 떨리는 손을 감췄다. 그날 저녁, 석진은 평소보다 늦게 카페로 돌아왔다. 퇴근길에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을 받았다는 말에 은숙은 오전에 편지를 꺼내 보여주었다. 혹시 당신이 쓴 글 때문 아닐까? 석진은 최근 한 칼럼에서 입양제도와 보호자 시스템의 문제를 다룬 바 있었다. 그 글은 꽤 많은 주목을 받았고 일부 단체에선 강한 반감을 표했다.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이건 그저 반감 이상이야.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온 후 밤새 창문을 확인하고 출입문을 2번씩 잠갔다. 다현이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부부의 눈빛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며칠 뒤 카페에 새로운 손님이 찾아왔다. 다소 낯익은 얼굴이었다. 중년의 남성이었고 조용히 혼자 앉아 블랙커피만 주문했다. 그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나가는 길에 석진에게 한마디를 건넸다. 그날의 진실, 알고 싶지 않습니까? 순간 석진의 발이 멈췄다. 하지만 남자는 이미 뒷문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그날 일한 대체 무슨 뜻일까? 다현이가 태어나던 날? 입양되던 날? 아니면 그날 밤 석진은 그 남자의 자리를 확인하기 위해 CCTV를 돌려봤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장면만 영상이 지워져 있었다. 다음날 새벽 누군가 카페 뒷문을 억지로 열려던 흔적이 발견되었다. 문고리는 긁힌 자국으로 가득했고 벽엔 칼로 긁은 듯한 X 표식이 남아있었다. 은숙은 공포에 휩싸였고 석진은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일단 순찰만 강화하겠다는 답변만 남겼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반복되지? 과거가 아직 우리를 놔주지 않은 걸까? 며칠 후 또다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이번엔 석진 앞으로였다. 편지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 그리고 어린 석진이 함께 있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사진 구석에 모자이크 처리된 아이 하나가 더 있었다는 것이다. 편지 뒷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잊힌 건 진실이 아니라 당신의 기억입니다. 그제야 석진은 깨달았다. 자신이 입양되기 전 누군가와 함께였던 기억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는 걸. 그 아이가 누구였는지, 왜 기억에서 지워졌는지를. 은숙과 석진은 함께 그 사진을 보며 말없이 마주 앉았다. 당신 혹시 기억나? 아니, 하지만 찾고 싶어.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야. 그날부터 두 사람은 다시 탐정에게 연락을 취했다. 지난번 도움을 준 강형사였다. 그는 흔쾌히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했고 몇 주 뒤 한 장소를 지목해왔다. 이 사진에 나오는 배경이 폐쇄된 보육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는 철거 직전 상태지만 내부에 일부 기록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석진과 은숙은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강형사와 함께 그 보육원으로 향했다. 부서진 창문과 무너진 벽 사이, 먼지 속에서 그들은 한 묶음의 문서를 발견했다. 대체가족 양육계획서라는 제목의 문서였다. 거기엔 놀랍게도 또 다른 입양 아이에 대한 정보가 함께 있었다. 이름은 성민, 생년월일, 키, 특징 등이 기록되어 있었고 입양 후 3개월 만에 가족에게서 이탈한 것으로 마무리되어 있었다. 성민, 내 동생이었어? 그 순간 석진의 기억이 조각처럼 돌아오기 시작했다. 여름날 손을 꼭 잡고 함께 놀던 아이, 함께 입양되던 날의 차 안,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아이는 사라졌고 아무도 그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며칠 후 석진 앞으로 또 한 통이 메일이 도착했다. 보낸 이는 M이라는 익명의 발신자였고 메일 안엔 단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어두운 방, 사슬에 묶인 남성, 그리고 그 아래 적힌 문장. 그는 돌아왔지만 여전히 감금당해 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어렴풋이 석진과 닮아 있었다. 가능성은 하나였다. 성민이 살아있어. 은숙은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삼켰다. 그리고 말없이 석진의 손을 잡았다. 이제 끝까지 가자. 동이 트기 직전 석진과 은숙은 다시 한번 카페 서로의 복문을 닫고 서울을 떠났다. 이번 목적지는 사진 속 감금 장소로 의심되는 창고였다. 탐정 강형사의 추적 끝에 드러난 곳은 외곽의 오래된 공장 부지 한가운데 정식 등록도 되지 않은 폐창고였다. 도착한 그곳은 고요하면서도 음산했다. 철제문은 녹슬어 있었지만 누군가의 손길이 느껴질 정도로 문고리는 반들반들했다. 강형사는 몸을 낮추며 주변을 살폈고 석진은 사진과 일치하는 배경을 비교했다. 여기 맞아. 이 철창, 이 조명 위치, 사진 속 그곳이야.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바깥 햇살이 닿지 않는 냉기 서린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작은 방이 있었고 그 방 안엔 쇠사슬이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늦었나? 그 순간 방구석에서 바닥에 남겨진 메모지가 눈에 띄었다. 거기엔 다급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형, 나야. 나 여기 있었어. 근데 지금은 도망쳤어. 누군가 날 찾고 있다는 걸 느꼈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언젠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은숙은 그 메모를 읽고 무릎을 꿇었다. 성민이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기억하고 있어. 며칠 후 카페로 돌아온 부부는 조용히 메모를 벽장에 붙였다. 가족이 다시 만나는 날까지라는 문구와 함께. 그러던 중 석진의 휴대폰에 다시 M이라는 이름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단 한 문장.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그때부터 석진은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입양과 학대, 감금과 부조리한 보호 시스템에 대해 그는 자신의 경험을 가감없이 풀어내며 숨겨졌던 가족의 진실을 사회로 끌어올렸다. 3개월 후 성민을 봤다는 제보가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다. 지하철역에서,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그 모든 제보는 하나의 공통점을 가졌다. 기억을 잃은 듯 혼잣말을 하며 거리를 떠도는 청년이라는 점. 석진은 그 모든 곳을 찾아다녔다. 사진을 들고, 메모를 들고, 자신의 글을 프린트해 나눠주며 사람들에게 설명했다. 그 아이는 제 동생이에요. 이름은 성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름이 끝나갈 무렵 드디어 연락이 왔다. 부산의 한 쉐어하우스에서 머물던 청년이 석진과 너무 닮았다는 신고였다. 석진은 곧장 내려갔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사진 속 분 여기 계신가요? 안에서 누군가가 나왔다. 그 남자는 말없이 석진을 바라보았다. 얼굴에는 가벼운 흉터가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불안정했지만 분명 성민이었다. 성민이?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조심스레 손을 뻗어 석진의 얼굴을 만졌다. 형, 진짜 형이야? 그래, 나야, 형이야. 이제 됐어. 이제 괜찮아.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 순간 잊고 있던 모든 진실이 눈물 속에서 피어났다. 성민은 이후 치료를 받으며 차츰 안정을 되찾았다.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석진과 은숙, 다현이와 함께하며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갔다. 그날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은숙은 믿고 있었다. 사랑과 이해, 그리고 시간을 쌓아 올리면 언젠간 그 상처 위에도 새로운 봄이 올 것이라는 걸. 마지막으로 서로의 봄벽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졌다. 어둠이 짙을수록 아침은 더 따뜻하게 찾아온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서로의 봄은 조용하지만 분주했다. 은숙은 창가에 놓인 화분을 돌보고 있었고 석진은 새로 들여온 원두를 테스트하느라 분주했다. 그리고 성민은 다현이와 함께 작은 쿠키를 굽고 있었다. 아직 말이 많지는 않지만 성민은 서서히 웃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다현이는 삼촌 옆에 붙어 말했다. 삼촌, 쿠키에는 마음을 넣어야 진짜 맛있어져. 성민은 잠시 멈춰 미소를 지었다. 마음, 그건 어떻게 넣는 거야? 엄마가 그러셨거든. 쿠키 만들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게 마음이래. 성민은 그 말을 곱씹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그럼 오늘은 우리 가족을 생각하며 만들자. 그날 저녁, 작은 파티가 열렸다. 서로의 봄 1주년을 기념하는 소규모 이벤트였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다현이는 직접 만든 쿠키를 나눠주며 손님들과 인사를 나눴다. 은숙은 조용히 성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아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먼 길을 돌아왔네요. 석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우리가 있었어. 누군가 기다려주는 곳이 있다는 게 그 사람에겐 기적이었을지도 몰라. 며칠 뒤 은숙은 성민에게 물었다. 이제는 어떤 꿈을 꾸고 싶어요? 성민은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나도 누군가의 쉼터가 되어주고 싶어요. 저처럼 길을 잃은 사람에게 서로의 봄 같은 공간을 주고 싶어요. 은숙은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이제 단순히 치유받는 사람이 아닌 누군가를 치유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몇 달 후 서로의 봄 옆 작은 공간에 서로의 책방이라는 간판이 달렸다. 성민이 직접 구상하고 준비한 곳이었다. 마음이 무거운 이들이 조용히 책을 읽고 때로는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공간. 은숙과 석진은 그 공간의 첫 손님으로 다현이의 동화를 골라 책장에 꽂아주었다. 그리고 책방 입구에는 이런 문장이 새겨졌다. 모든 계절은 지나가지만 마음이 머무는 곳은 언제나 봄이어야 한다. 이 뜻깊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일 밤 이야기 하나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 속에 더 많은 의미와 따뜻한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